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개 실무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되는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중개사고 방지를 위한 기초 주식 및 판례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10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다. 계약서를 작성한다 할 때 은행에 전화를 해도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갑의 부동산에 근저당 그리고 채권 채구액 5억 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서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냐, 물론 소유자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은행과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채권 채구액이 5억이구나, 잔금을 5억으로 두면 되겠구나. 매수인은 저당채무로 인수 안 합니다. 매수인은 저당채무로 인수 안 합니다. 그래서 채권 채구액이 5억이니까 잔금을 5억으로 두고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4억 원, 잔금 5억 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썼다는 거죠. 근데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알아보니까 20억을 갚아야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이런 소리 합니다. 은행에서. 이거 대형 중개사고가 되는 거죠. 아니, 채권 채구액이 5억인데 왜 20억을 갚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따져봤자 은행에서는 20억을 갚아야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중개사고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드물죠. 드물지만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포괄 근저당, 정부에서 포괄 근저당을 설정하지 마라 이렇게 강권하는 바람에 1금융권, 우리은행이다 기업은행이다 이런 1금융권에서는 포괄 근저당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든지 기업 고객이다, 근데 대표자가 보증을 쓴다,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는 경우가 많죠. 포괄근저당이라고 해달라고. 그런 경우는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2금융권 일부나 캐피탈 또는 듣도 보지 못한 그러한 금융권의 일부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포괄근저당을 설정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포괄근저당은 금융회사와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 예컨대 아파트 담보대출이다, 카드 빚이다, 사업자 대출이다, 보증이다, 이런 것까지도 한꺼번에 담보되는 저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괄의 의미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담보대출도 받고요, 사업자 대출도 받았다는 거죠. 또는 카드나 마이너스 통장도 썼다는 거죠. 그런 거 전부 합하니까 20억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채권 채구액만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채무 총액을 갚아야 됩니다. 채무 총액.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자가 변제해야 되는 채무액은 채무 총액이 되는 거지 채고액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후 5시가 됐는데 계약서는 쓰긴 써야 되겠다. 근데 은행 확인이 안 된다.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실무상 계약금 1,000만 원 정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길 날 9천만 원은
그 은행에 확인 후에 은행에 이날짜에 변제해 드는 채무 총액을 확인한 후에 9천만 원을 이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논점은 우리가 중개거래할 때 그 불법 건축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불법적인 면이 있을 때는 그 잔금 대출, 잔금 대출의 감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원룸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법적으로 확장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건축물 대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건축물 대장에는 기재가 안 돼 있다. 그래도 나중에 은행에서 감정평가사가 가서 불법적으로 구조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감정불능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잔금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라고 있죠. 요거는 집합 건물이 아니라 다가구,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이렇게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즉 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겁니다. 불나니까. 불나면 위험하니까 여럿이 사는데. 근데 보통 보면은 뭐 서울의 뭐 서초구다, 뭐 강남구다, 뭐 강동구다,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다중주택으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취사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투룸으로 설계를 하고 원룸으로 쪼갠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민원이 들어갔다. 그렇다면은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기재가 되겠지만 이런 일이 없다면 보통 불법 건축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특약을 할 때 뭐 공부상 다중주택이나 현황상 다가구 주택 원룸으로 구조 변경하였음을 확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그러면 매수인이 알고 산 거 아니냐? 매수인이 알고 산 거 아니냐? 또는 공부상 뭐 다가구 원룸 뭐 19세대이지만 현황상 구조 변경으로 뭐 쪼개기 해서 22세대임을 확인한다. 그러면 매수인이 알고 산 거 아니냐.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면탈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근생을 갖다가 근생을 뭐 원룸이나 또는 뭐 빌라처럼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계약서에 써야 된다는 거죠. 뭐 본 건물 총 5층 중 2개 층 전부와 3층 전부는 근린생활시설임을 뭐 확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써줘야 된다. 이런 거를 써주지 않게 되면 대형 중개사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세대 빌라나 뭐 작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근데 사용 승인이나 뭐 보존 등기 이전에 뭐 분양을 합니다. 선분양을 하는 거죠. 건물에 대한 뭐 선분양,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에 그 매도인이 뭐 전매한다. 매도인이 전매한다. 매수해 가지고 전매한다. 그러면 진정한 수분양자냐? 또는 뭐 건축주가 판다. 선분양으로. 그러면 진정한 건축 시행자냐?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수분양자인지 여부는 건축주한테 가서 확인하면 되고, 뭐 재개발 아파트다 그러면 조합 또는 뭐 대규모 시행 아파트다 그러면 시행사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건축자인지 건축 허가를 득한 자인지 또 확인해야 되고, 왜냐하면 무관한 자가 매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위치. 건물을 짓다 보면 뭐 이렇게 두 세대가 이렇게 왼쪽이 1호 라인이고 오른쪽이 2호 라인이다. 그런데 사용 승인 전이니까 건축물 대장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건축물 대장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뭐 부르는 대로 왼쪽은 1호 라인 해서 201호 매매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나중에 사용 승인 난 거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 201호가 아니라 202호가 될 수 있거든요. 또는 뭐 102동 매매계약을 했는데 104동이 된다든지 이렇게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그려놓고 정문에서 왼쪽 부분이다 이렇게 사선 쳐놓고 이렇게 그림으로 첨부해 주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는 건축물 대장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위치를 특정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사용 승인 후 보존등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장상에 도면의 호수를 다시 확인해 보는 거죠. 이상이 없는지. 그 다음에 건축주가 임대를 놓는다. 건축주가 임대를 놓는다. 분양이 잘 안 되면 뭐 임대 보증금을 받아서 건축비를 갚으려고 이렇게 건축주가 사용 승인이나 보존 등기 이전에 미리 임대를 놓는다 할 때는 그 건축자금 대출 금액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특히 토지 등기부를 열람을 해야 됩니다. 토지 등기부를 열람하면 엄청나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당권이나 신탁 등기로. 따라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건축비 대출을 받았다든지 또는 토지 가압류가 말소가 안 돼 있다든지 예컨대 하도급 업자나 건설업체에서 공사비 덜 받았다고 가압류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를 열람해야 된다. 이렇게 빌라 단지다, 나홀로 아파트다 이런 경우는 보통 200여 등기부만 떼어보고 또는 뭐 사용 승인이 나기 전이라면 뭐 도면만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토지 등기부를 열람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다. 신축 아파트다. 근데 수분양자가 임대를 놓습니다. 보증금 가지고 잔금 치르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201호의 진정한 수분양자인 여부를 그 시행자한테 확인해야 되고 분양계약서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되고 또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이 시행자죠. 조합에 확인하고 이 사람이 진정한 수분양자구나. 그 다음에 요 임차인의 선순위를 확인 고지해야 된다.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보시면 임차인의 선순위를 확인 고지해야 된다. 보시면 보통 재건축 아파트다. 서울 시내 뭐 강남 서초 뭐 강동 뭐 재건축 단지가 많은데 뭐 강북도 마찬가지고 보존 등기가 안 나와요. 뭐 대지권의 정리가 늦게 된다. 뭐 조합이 월급 받아 먹으려고 조합을 해산하지 않는다. 업무 처리를 지연한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보존 등기가 나기 전. 그러니까 501호의 입주는 끝났는데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보존 등기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분당 밑에 수지구나 뭐 이런 데도 한참 동안 보존 등기가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보통 보면은 수분양자가 전세를 놓고 임차 보증금으로 잔금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이 나서 사용 승인이 나서 뭐 5월 1일 날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받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췄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이 재건축 아파트에 보존등기가 났구나. 나중에 예컨대 1년 후 7월 1일 날 보존등기가 났어요. 그러면 KB에서 저당권을 취득한다. 왜냐하면 수분양자한테 중도금 대출을 했거든요. 중도금 대출을 했다. 근데 보존등기가 나중에 나는 바람에 늦게 등기를 하게 됐다 했을 때 KB에서는 501호 수분양자한테 선순위 전입신고자를 퇴거시켜라. 퇴거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원금을 상환해라 하고 압박합니다. 원금을 상환하라. 그래서 세입자한테 전입신고를 하루만 빼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면 세입자는 거의 안 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엄청나게 북적거리죠. 뭐 재건축 단지다. 보존등기가 났다. 그러면 중개사무실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와서 싸마는 소리가 들리는데 임차인은 못 빼겠다. 수분양자는 빼라. 공인중개사는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실 입주단지 같은 경우는 보증금도 싸거든요. 보증금도 쌉니다. 그래서 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요 KB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3억을 받았는데 선순위다 하고 특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퇴거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퇴거해야 됩니다. 근데 실무상 어디로 퇴거하냐? 공인중개사 사장님 집이 701호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집에 잠시 전입신고하고 다시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된다면 세입자보다 KB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수기록을 받는 이유는 편하게 중개 업무를 하자. 다투지 않고 속썩지 않고 편하게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신축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가 있다. 소규모 개발이다. 근데 거래 시에 대지권의 등기가 표시되어 있어도 토지 별도 등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이 땅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건축업자가 가압류 들어오고 1번, 2번은 시간적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 또는 빌라 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하죠. 조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호에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죠. 보존 등기.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대지권은 몇 제곱미터분에 몇 제곱미터 201호에 대지 지분이 이만큼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요거 201호 등기부를 열람하면 201호의 등기부를 열람하면 아니 201호의 등기부를 열람하면 요 저당권이나 요 가압류가 미리 토지 별도 등기로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토지 별도 등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다는 거죠, 제가. 따라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중개거래할 때는 보통 우리 사장님들이 201호 등기부만 열람하는 경우가 많죠. 99%가. 아닙니다. 토지 등기부도 열람해야 된다. 그래서 저당권이 말소가 됐는지 가압류가 말소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설이 있는데 이 저당권이 살아서 실행된 거예요. 이 토지 저당권이 살아서 실행돼서
평이 토지 소유권을 낙찰받았다 할 때는 201호 소유자의 대지권은 말소된다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죠. 보시면 대지권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구분 건물의 대지에 뭐 건축비 대출을 위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죠? 이어서 구분 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것도 또 잡혔나 봐요. 저당권이. 근데 대지에 저당권이 실행된 거죠. 대지 저당권. 그래서 경락 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락인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201호의 대지 사용권은 소멸하고 그에 따라 대지권의 등기는 말소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중개거래할 때 지은 지 얼마 안 됐구나. 특히 이런 신축의 경우는 201호 등기부만 띄워보는 게 아니라 토지 등기부도 열람해서 특히 건축비 대출을 위한 저당권이 말소가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특약의 예죠. 앞서 설명한 것들인데, 특약. 계약의 목적물은 필로티 제외 4층 건물 중 정면에서 볼 때 2층 우층 호실에 임대차나 매매할 때는 매매계약이다 이렇게 특정하고 그림도 그려서 특정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금 요거 선순위 고지. 중도금 대출금 KB든 신한은행이든 요거 총 3억 원은 보존 등기 시에 요 세입자보다는 선순위임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에 써야 된다는 거죠.